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시퀀스,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할 수업은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그리고 또 시는 어떻게 읽고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겁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고 독해를 해야 하는지 핵심은 마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은 당연히 비문학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시를 들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보면 문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소설을 이야기하는데, 그쵸? 막상 문학 문제를 보면 소설도 있고, 소설 중에는 현대와 또 고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수능에 나온 거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시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다 구성도 다르고 또 어떤 글자 수도 다르고 그렇죠? 느낌도 달라요. 근데 우린 왜 이거를 하나의 문학이라고 묶을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감상하는 거. 자, 감상이 뭐라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 풀면 이미지화를 시키고, 이미지화를 시켜서 하나의 느끼는 것,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교훈을 준다?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런 거 우리는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장르가 다양하지만, 문학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읽는 방법은 동일해요. 뭐라고요? 이미지화 시켜서 장면과 장면을 붙여서 내가 느끼는 거, 거기서 공감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볼 시는 이 소설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글자 수. 그쵸? 그러니까 시를 못 푸는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은 시를 빨리 읽어. 혹은 얘를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 시에 갔다가. 그러면 안 돼요, 시는. 시는 읽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읽고 정확하게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시에서 나온 단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만의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는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 환경을 쭉 뭐라 그럴까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좀 예를 들까요? 만년필. 자, 어떤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만년필을 들고 글을 쓰는 걸 상상을 해봅시다. 자, 문제. 요 시대가 2000년일까요? 90년일까요? 80년대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년필은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만년필. 얇은 그 뭐지? 펜촉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그럼
그럼 만년필도 막 뒤에 깃털 달려 있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인문학 초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요 만년필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년필을 들고 한 줄의 글을 쓴다 라고 하면 일단 2000년대는 아닐 거야. 왜요? 보통 2000년대는 뭐 쓸까요? 컴퓨터 쓰지 않을까요? 그쵸. 요즘에 글 쓰면 핸드폰으로 쓰지 누가 만년필로 써요? 그렇죠? 그럼 만년필이면 보통 70에서 80년대를 떠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책상은 어떤 책상? 막 철책상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옛날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만년필 하나 가지고도 이 그 시대 상황과 또 어떤 입장에서 글을 썼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어떤 추론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년필 하나 가지고. 그게 바로 시예요. 시. 시에 나온 낱말을 가지고 그 주변 상황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주관적으로 이미지화를 시키면 어떤 시에서 정해준 그 틀에서 벗어나. 그래서 적당하게 또 시에서 주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화를 정확하게 잘 시키려고 노력할 것. 알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 시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 바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뭐 책에서도 많이 보고 또 교과서에서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말해둘 게 뭐냐면 이 시를 1년은 무슨 뭘 상징하고 2연은 뭘 상징하고 세 번째 연은 뭘 상징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란 말이 어려우면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나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이 나라. 그러면 시를 썼을 때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그걸 떠올리는 거야. 맞죠? 근데 밤비가 속살거린대. 그러면 밤비가 속살거릴 정도로 들으려면 여름은 아닐 거야. 소나기는 아닐 거야. 그쵸? 보통 장마 시즌. 요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밤. 그리고 육첩방이라는 건 좁은 단칸방을 말하죠. 요건 센스 있게 남의 나라라는 건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럼 우리가 떠올릴 이미지는 뭐냐면 밤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장마 시즌에. 그때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시를 쓰는 윤동주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창문은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당연히 닫혀 있지 않을까요? 비 오니까. 근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시를 쓰면서 창밖을 봤겠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느껴보세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야.
보통 어떤 시는 문학가는 고달파된대. 그래야 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어야 그 예술적으로 어떤 그런 게 승화된대. 표현을 잘할 수 있대요. 멋있게. 그래서 시인은 힘들어야 된대요. 근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어. 남이 나라에 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거를 시로 글로써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어떤 힘듦을 표현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상상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감을 해라. 알겠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윤동주 시인이 글을 적고 있는지, 시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땀내, 우리 엄마 아빠 땀내, 사랑내, 사랑이 듬뿍 담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고 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시는데 나한테 학비 봉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식 공부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 그 돈 받으면 좀 뭉클한 거 있죠. 뭉클한 감정 있죠. 근데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뭐하나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요? 우리나라가 뺏겼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뭘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장 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과 이미지를 정확히 그려서 같이 공감하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얘를 한 단어로 표현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야. 문학은 함부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죠? 대신에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몇 개 나왔죠? 1번 이미지 배경 맞죠? 어떻게 해요? 상황 기억납니까? 이거 감정 여기도 감정이 섞여 있네. 자, 좀 기억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학 한 장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죠? 배경 또 상황 또 감정 요 순으로 그 한 씬 장면이 전개가 된다고 했죠? 시나 소설이나 뭐 시나리오나 똑같아 여러분들. 이런 순서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윤동주 시인의 감정이 이어지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래. 침전은 뭐예요?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동물을 죄다 잃어버렸대. 여기서 막 분석하면 안 돼요. 어떤 서운함, 뭐 섭섭함, 뭐 아련함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막 뭐 한 글자로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요구하는 거냐면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그 함께 뛰어놀던 그 친구를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읽는 사람들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떠올려야 될까? 1번, 이 시를 적는 우리 동주형, 윤동주의 이미지. 2번 어떻게 해요? 같이 느끼고 공감. 요거 두 개를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시라는 거는 1인칭 시점이 있고 또 3인칭 시점이 있고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요 시는 1인칭 시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 감정을 가져가면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시를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1년 타국에서의 슬픈 현실 인식, 2년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 인식, 3, 4년 조국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현재 삶에 대한 회의, 5, 6년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시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읽을 때 이런 거를 찾아내면서 읽지 말라고. 알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5년 6년에서 이 5년 6년에서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감을 윤동주는 느끼고 있다 라는 그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보기에서 5, 6년을 보고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감을 윤동주는 느끼고 있다 라는 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에. 그러면 우리는 그 보기를 보고 맞아, 그러고 있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쵸?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미리 막 이거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시를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시 독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됐어요? 7년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인식.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의 인식이라고 한 글자로 표현하면 안 돼. 감정이라는 거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퍼요. 어떤 게 슬퍼? 그러면 슬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이유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분석하면서 슬픔이라고 이 감정을 못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슬픈 이유도 여러 가지고 뭐 때문에 슬픈지도 여러 가지고 슬픔의 단계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슬프다 한 글자로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우리는 단지 시를 읽을 때는 그러한 감정을 공감해주고 또 이미지화 시켜서 잘 느끼는 것, 그것만 하면 돼. 알겠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던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이 왜 살기 어려워요? 그 시대는 더 살기 어렵겠다. 그쵸? 근데 그 시대에 살기 어려운 거랑 지금 이 시대에 살기 어려운 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떠올릴 때는 우리 시대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 시인이 글을 썼을 때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좀 이해가 됐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거를 무슨 뭐 현실에 대한 제 인식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얘를 무슨 뭐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느끼는 거라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굳이 분석한다면 나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좀 더 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이걸 정말 말하고 싶어서 이거 썼을 것 같아. 내가 시인이라면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인식과 감정은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니까. 그쵸?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미지화를 시켜서 느끼고 따라가자. 알겠죠? 시 감상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얘를 현실 극복 의지라고 하지 맙시다. 장담하건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항상 자기를 타일러.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너무 못났고 또 너무 부끄러워. 근데 하지만 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요런 사람일 것 같아. 항상 윤동주 시인의 시는 나는 부끄럽고 못났지만 그래도 나 이 길을 너무 잘 가고 싶어. 이러한 소망과 바람이 항상 들어있는 게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니까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뭐 암울한 시대의 현실 속에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굳이 말하지 맙시다. 이 시를 읽을 때. 하지만 만약에 이 시의 주제가 보기에 나왔어. 보기에. 암울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보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를 읽었을 때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시는 느끼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평론가 분들 혹은 선생님들께서 보기를 만드세요. 보기를. 여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해서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시를 충분히 느끼고 또 감상해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옳다가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이거를 잘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강의가 20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서 요 다음 시간에 고전 문학과 또 현대 문학의 차이를 들면서 또 어떻게 독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